준영이는 46살이야. 내가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 80세 노인이 그 여자가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준영이는 달라. 나를 젊게 봐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50년 동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가?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건가? 그 여자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봤어? 우리 돈? 아니면 그냥 노인 농락하는 취미? 준영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남편이 화를 냈다. 마치 자신의 첫사랑을 지키려는 청년처럼. 그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 나를 할아버지가 아닌 남자로 보는 사람이라고. 여보, 난 지금 살아있는 느낌이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고 설레는 느낌이야.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오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지난해 초여름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다. 80세 노인이니 화장실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 하지만 문제는 화장실이 아닌 거울 앞이었다. 당신 거기서 뭐해? 1시간째 서 있네. 화장대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다. 80세 노인이 얼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귀여웠다. 이 주름 너무 깊지 않아?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뭐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젊었었나? 이미 팔순이잖아.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다. 요즘은 다르지. 100세 시대잖아. 80대도 청춘이라고. 처음엔 단순한 노년의 덧없는 생각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며칠 후 남편은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다녀왔다. 그가 내민 쇼핑백 속에는 기초 화장품 세트, 모공 관리팩, 그리고 남성용 비비크림까지 있었다. 영수증을 보니 58만 원. 평생 비누와 샴푸만으로 세수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다. 당신, 이게 다 뭐야? 피부 관리 좀 하려고.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한다더라. 언제부터인가 거실 테이블엔 남성 패션 잡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노인이 볼 잡지가 아니었다. 남편은 밤마다 잡지를 보며 사람들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피부 상태를 연구했다. 이 사람은 70대래. 근데 봐. 얼마나 젊어 보여. 관리하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잡지 속 70대 모델은 전문 메이크업과 조명, 포토샵의 도움을 받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믿고 싶어 했다.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 아침에 나간다더니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의 눈 주변은 붓고 멍이 들어 있었다. 세상에. 당신 눈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간단한 시술 받았어.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 무슨 시술? 병원에 갔어? 성형외과, 쌍꺼풀 했어. 입이 떡 벌어졌다. 80세의 쌍꺼풀 수술이라니. 평생 그런데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당신 미쳤어? 우리 나이에 무슨 성형수술이야?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이래. 늙었다고 다 포기해야 해?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선 오히려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쌍꺼풀 수술 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보톡스가 다음이었다. 이마와 눈가의 주름을 펴기 위한 주사. 이것도 모자라 코 필러까지 맞았다. 코가 높아지고 콧대가 세워졌다. 백발의 80세 노인 얼굴에 날카로운 코가 생겼다.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얼굴이 이상해졌어. 모델들도 이렇게 해서 젊어 보이잖아. 이 할망구 집구석에만 있더니 세상 물정 모르면 말을 마라. 뭐? 할망구? 참 기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이제 남편은 매일 아침 화장을 했다. 비비크림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심지어 입술에 색을 넣었다. 80세 노인이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은 기괴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해 보였다. 더 충격적인 건 주변의 반응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남편을 보고 놀라워했다. 세상에, 할아버지 진짜 동안이시네요. 어디서 관리받으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의 표정은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걷는 자세, 말투, 옷차림까지 바꿔놓았다. 평생 구부정하게 걷던 사람이 갑자기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다. 때로는 젊은 여성들이 그를 보고 놀라워했다. 아저씨 진짜 멋있으세요. 몇 살이세요? 나? 80이지. 진짜요? 60대 초반처럼 보여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의 자존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더 젊고 멋진 옷을 사입기 시작했다. 청바지, 가죽 재킷, 심지어 스키니진까지. 80세 노인이 입기엔 지나치게 젊은 옷들이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게 단순한 자기관리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50년간 그의 아내로 살면서 이런 남편은 처음이었다. 한밤중 남편이 잠든 줄 알고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화면에는 젊은 여성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40대로 보이는 여성, 화려한 화장과 넘치는 미소. 남편은 그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0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당신, 이 사람이 누구야? 침대에서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냥 성형외과 직원이야. 시술받은 기념으로 찍은 거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50년을 함께한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기념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 변해가는 남편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50년간 지켜온 우리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76세 김영숙이다. 남편은 올해 80세. 우리는 반세기를 함께했다. 반백년 그 긴 세월이 지금은 마치 한 편의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느껴진다. 1970년 나는 26, 남편은 30이었다. 친척의 소개로 만났고 3번의 만남 끝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종로의 작은 식당에서 친지들만 모여 치렀다.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다. 남편이 다니던 철공소에서 휴가를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 부부의 첫 집은 마포의 작은 단칸방이었다. 겨우 이불 하나 펼 수 있는 공간.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부엌도 없었다. 그래도 행복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내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갔으니까. 1년 후 우리는 작은 식당을 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작은 전세금으로 마련한 종혼의 분식.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우리는 함께 일했다. 나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남편은 손님을 받았다. 첫 아이 미란이가 태어났을 때도 식당은 쉬지 않았다. 미란이를 등에 업고 나는 주방에 섰다. 끓는 물이 튀어 등에 업힌 미란이가 데일까봐 겁이 났지만 식당을 닫을 수는 없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니까. 둘째 정훈이, 셋째 수진이까지 태어났다. 아이들이 크면서 식당도 조금씩 커졌다. 종호내에서 종호식당으로, 분식에서 한정식으로 변했다. 아이들도 틈틈이 식당을 도왔다. 미란이는 15부터 계산대에 앉았고 정훈이는 16부터 배달을 다녔다. 힘들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남편이 요통으로 앓을 때 나는 혼자서 주방과 홀을 오갔다. 우리는 서로의 뒷배였다. 1995년 우리는 마침내 강남에 집을 샀다. 25년간의 식당 생활 끝에 마련한 내 집. 아직도 그날 남편이 현관문 열쇠를 내게 건네며 했던 말이 생생하다. 영수가 고마워. 자네가 없었다면 이 집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갔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뿌듯해했다. 우리의 고생이 결실을 본 것 같았다. 2010년 우리는 마지막으로 식당을 확장했다. 종호가 한정식, 압구정동의 3층 건물.
1층과 2층은 식당, 3층은 우리 부부의 집이었다. 직원만 25명, 남편은 사장님이 되었고 나는 여전히 주방을 지켰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말했다. 이제 쉬어야겠다. 나머지 인생은 너네 엄마하고 조용하게 늙어가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눈엔 눈물이 흘렀다. 마침내 남편과 단둘이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더 자주 볼 수 있겠구나 싶었다. 사업은 장남 정훈이에게 맡겼다. 우리는 3층 집에 그대로 살았지만 식당 일에서는 완전히 손을 뗐다. 당시 남편은 75세, 나는 71세였다. 은퇴 첫 해, 우리는 유럽 여행을 갔다. 50년 결혼 생활 중 첫 해외 여행이었다. 남편은 유난히 행복해 보였다. 영수가, 우린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함께 늙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진심으로 그 말을 믿었다. 8월의 마지막 일요일 아침이었다. 평소와 달리 남편은 늦잠을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 차려입고 있었다. 네이비색 린넨 셔츠, 베이지색 면바지. 평생 소박하게 입던 사람이 마치 패션 화보 속 인물처럼 보였다. 어디 가? 미용실, 머리 염색하고 올게. 또? 저번 주에도 했잖아. 흰 머리가 다시 나왔어. 그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흰 머리카락을 찾고 있었다. 사실 남편의 머리는 이미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그는 하얀 머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평생 일한 흔적이라고 부르며 당신, 요즘 뭔가 이상해. 이상한 건 없어. 그냥 조금 더 젊게 살고 싶을 뿐이야.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 지금부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은 나이야. 남편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대로 죽기는 싫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죽음. 우리 나이에 피할 수 없는 현실. 하지만 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다. 젊을 때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남은 세월을 즐기자는 생각이었는데 죽기 싫다고 머리 염색한다고 젊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는 그냥 현실 받아들이고. 남편이 갑자기 돌아섰다. 그의 눈에 예상치 못한 불꽃이 일었다. 왜? 왜 받아들여야 해? 인생 한 번 사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면 안 돼! 이렇게 화가 난 말투를 듣는 건 오랜만이었다. 남편은 계속했다. 당신도 성형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쭈글쭈글 할망구로 살고 싶어? 뭐라고? 피부과 가서 레이저 받고 보톡스 맞으면 주름이 싹 없어져. 눈도 조금만 올리면 훨씬 젊어 보일 거야.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다. 당신도 조금 손보면 달라질 텐데 자글자글한 얼굴 그대로 있지 말고 당신도 보톡스 좀 맞고 와. 쌍꺼풀도 좀 하고 요즘은 이런 주름 싹 다 없앨 수 있다고 리프팅도 하고 좀. 분노보다는 황당함이 먼저 밀려왔다. 함께 늑자던 사람이었는데 난 괜찮아. 난 내 모습 이대로가 좋아. 하지만 요즘은 다들 관리해. 우리 나이 때 사람들도 다 이렇게 젊게 살아가. 누가? 누가 우리 나이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다. 헬스장에 가면 70대, 80대도 많아. 다들 몸매 관리하고 얼굴 관리하고. 당신, 요즘 헬스장에 다녀? 그래. 한 달 전부터 매일 2시간씩. 난 더욱 놀랐다. 80세의 남편이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의 허리 디스크는, 관절염은, 심지어 작년에 가슴 통증으로 심장 검사까지 받았는데 의사가 운동 허락했어? 난 몸 상태가 좋아. 그리고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어. 남편은 셔츠 소매를 걷어올려 팔의 근육을 보여주었다. 확실히 한 달 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당신, 혹시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걱정돼. 걱정 마. 트레이너가 있어서 관리해주니까. 트레이너? 얼마나 비싸? 한 달에 50만 원. 뭐? 50만 원? 건강에 드는 돈은 아끼면 안 돼.
이건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방식과는 달랐다. 우리 부부는 검소했다. 인생의 대부분을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집을 마련했다. 사치품을 거의 사지 않았고 여행도 자주 가지 않았다. 노후에 쓰자며 저축했는데 그 노후가 왔을 때 이렇게 쓸 줄은 몰랐다. 그래, 당신이 좋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난 이대로가 좋아. 나한테도 성형하라고 강요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아? 남편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나를 조금씩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내 밥을 다 떠주고 물도 따라주고 이불도 정리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각자의 몫을 각자 챙기라는 식이 되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물었다. 여보, 내가 어떻게 보여? 평소와 달리 검은색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올백으로 넘겼고 얼굴에는 미세하게 화장을 한 것 같았다. 80세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다. 많이 젊어 보여. 몇 살로 보여? 글쎄 60? 65?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 그래도 조금 더 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더 젊게. 거기다가 뭘 더 하려고? 아직 팔자 주름이 있어. 이거 땡기면 펴진네. 응. 의사가 권했어. 이거 하면 정말 달라질 거래.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다. 누가 80세 노인에게 이런 수술을 권하는 걸까?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젊음인 걸까? 그날 밤 처음으로 결혼 생활에 의심이 생겼다. 남편에게 생긴 변화가 단순한 자기 가꾸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성형외과 의사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을 바라봤다. 자는 듯 보였지만 실은 자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50년을 함께 자며 그의 숨소리, 뒤척이는 패턴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50년을 함께한 이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어디에 가 있는 걸까? 새벽녘 잠에서 깨어보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다. 가만히 문 가까이 가보니 남편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네. 준영 씨 내일 만나요. 늘 그 자리에서.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설렘이 담긴 목소리였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자리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마저 이렇게 상처받으며 보내야 할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진 않았다. 남편이 들을까봐 9월이 되자 남편의 외출이 더 잦아졌다. 이제는 거의 매일 나갔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7시, 때로는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와? 헬스장이었어. 그리고 커피숍에서 책 좀 읽었지. 하지만 그의 손에 책은 없었다. 대신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또 뭘 샀어? 셔츠 하나. 요즘 스타일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나무향 같은 5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다. 향수 뿌렸어? 아, 백화점 지나다가 샘플 좀 뿌려봤어.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쇼핑백을 확인했다. 블루 색상의 셔츠 가격표를 보니 18만 원.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옷에 이런 돈을 쓴 적이 없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낯선 옷들이 가득했다. 언제 샀는지 모를 셔츠들, 반짝이는 구두, 몸에 꼭 맞는 자켓들. 모두 젊은이들이 입을 법한 스타일이었다. 비싼 브랜드의 옷들이었다. 대체 얼마를 쓴 거지? 통장을 확인해보니 지난 3개월간 500만 원 가까이가 출금되어 있었다. 우리 부부가 한 달 생활비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젊은이들처럼 수건을 허리에만 두르고 상체는 그대로 드러낸 채였다.
그의 배는 예전보다 확실히 들어가 있었다. 확실히 운동의 효과가 보였다. 당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냥 조금 투자하는 거야. 우리 돈 많잖아. 그래도 이건 사치야. 평생 고생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왜 자꾸 우리 나이를 강조해? 난 아직 살아있어. 즐기고 싶다오.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살아있고 즐길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 일찍 나갔다. 이번엔 새로 산 자켓을 입고 머리에 젤을 발라 세련되게 올린 채였다. 향수도 듬뿍 뿌렸다. 오늘은 어디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어떤 친구? 헬스장에서 만난 노인의 사람들. 노인회라. 그 노인회에서 모두 이렇게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릴까? 나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추궁하진 않았다. 대신 그날 밤 용기를 내어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 메시지에 낯선 이름들이 보였다. 준영이, 미연이, 혜진이. 모두 여성스러운 이름들이었다. 가장 많이 문자를 주고받은 준영이와의 대화를 열어보았다. 오빠, 오늘 사진 정말 멋져요. 완전 동안이에요. 다 준영이 덕분이지. 내일 또 볼 수 있을까? 당연하죠. 2시에 늘 가는 그 카페에서 만나요. 선물도 준비할게. 기대해. 가슴이 뛰었다. 오빠라고. 80세 남자를 향해. 그리고 선물이라니. 사진은 또 무슨 사진? 더 살펴보니 사진 파일들이 있었다. 남편과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여성은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야외 공원에서도 찍은 사진이 있었다. 한 장의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볼에 볼을 맞대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에는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준영, 성형외과 의사, 그리고 남편의 새로운 여자. 머리가 어지러웠다. 5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80세의 나이에?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그의 옷에서는 더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다른 냄새도 났다. 여성의 향수 냄새였다. 여보, 나 왔어. 무심코 인사를 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들뜬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첫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처럼. 식사는 했어? 응. 친구들이랑 먹었어. 어떤 친구? 그냥 헬스장에서 만난. 여자친구?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아니, 그냥 동호회 사람들. 다 우리 나이대야. 그는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다. 샤워를 하려는 듯 했다. 증거를 씻어내려는 건가?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릴 때 나는 그의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다. 영수증 한 장이 나왔다. 신사동의 고급 레스토랑, 저녁 식사 16만 원, 와인 한 병 추가 8만 원. 2명이서 먹은 흔적이 역력했다. 동호회 사람들이 아니었다. 단둘이 식사한 것이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당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그의 태도는 담담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했다.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도 나고, 누구 만나?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여보, 그냥 친구들 만나고 사진 찍고 오는 거야. 요즘 노인들, 동호회도 많아. 사진? 어떤 사진? 그냥 우리 동호회에서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래.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당신이 인스타그램을 해? 요즘은 노인들도 다 해. 뒤처지면 안 되지. 그의 말은 매끄러웠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미리 준비한 대답처럼 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등을 돌린 채 각자 잠들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 옆을 보니 남편은 없었다.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조용히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의 엄지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니 잠금이 풀렸다.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니 준영이와의 대화가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갤러리 휴지통에는 여전히 사진들이 남아 있었다.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들. 대부분은 평범한 포즈였지만 몇 장의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이 볼에 키스하는 사진, 손을 깍지 낀 사진. 심지어 남편이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옷장으로 걸어가 남편의 새 옷들을 만져보았다. 비싼 원단의 셔츠, 깔끔하게 다림질된 바지, 그리고 나는 본 적 없는 넥타이까지. 옷마다 주머니를 뒤지니 작은 카드가 나왔다. 오빠, 이 셔츠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 데이트 때 입고 와요. 준영 올림.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와 평생을 약속한 그 사람이 이제는 오빠라 불리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남편은 깨어났다. 나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여기서 잤네. 코 골아서 방해될까봐. 평생 코 골던 사람이 갑자기 배려심이 생겼다? 그것도 믿기 힘들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누구야? 무슨 말이야? 준영이 그 여자,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냥 친구야. 친구가 서로 오빠라고 부르니? 친구가 옷을 선물하고 데이트를 하니?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여보. 난 그냥 다시 젊어지고 싶었어. 젊어지는 게 바람 피우는 거야? 바람은 아니야. 그냥 친구 관계야. 거짓말 그만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50년 동안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은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당신이 그 여자랑 한 일들 다 알아. 사진도 봤고 문자도 봤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내 핸드폰에 다 남겨놨어. 보여줘? 남편의 얼굴에 체념의 빛이 스쳤다. 그래. 인정해. 준영이는 내 성형외과 의사야. 처음엔 그냥 운동만 했어. 그 뒤로 가까워졌어. 얼마나 가까워졌는데? 친구 이상이지만 아직 그런 관계까진 아니야. 아직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앞으로 그렇게 될 계획이라는 뜻인가? 그 말에 내 심장이 무너졌다. 준영이는 46살이야. 내가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 80세 노인이. 그 여자가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준영이는 달라. 나를 젊게 봐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50년 동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가?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건가? 그 여자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봤어? 우리 돈? 아니면 그냥 노인 농락하는 취미? 준영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남편이 화를 냈다. 마치 자신의 첫사랑을 지키려는 청년처럼. 그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 나를 할아버지가 아닌 남자로 보는 사람이라고. 50년 동안 나는 그를 남자로 보지 않았다는 건가? 나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할머니일 뿐이고. 남편은 계속했다. 여보, 난 지금 살아있는 느낌이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고 설레는 느낌이야. 그의 눈에는 젊은이의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건 나에게 향한 적이 없는 열정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우리는 평소처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사이에 세워진 것 같았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헬스장에 간 사이 나는 그의 소지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틀 전 그는 휴대폰을 바꿨다고 했다. 새 모델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나는 그가 두 개의 휴대폰을 따로 쓰고 싶어서 바꿨을 거라고 의심했다. 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보조 배터리를 발견했다. 생각해보니 이것은 남편이 구형 휴대폰을 충전할 때 쓰던 것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랍 깊숙이 뒤져보았다. 그곳에는 남편의 구형 휴대폰이 있었다. 충전이 다 된 상태로. 손이 떨렸다.
그 휴대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알고 싶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진실이. 다행히 구형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다. 화면을 켜자 낯설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한 얼굴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남편과 어떤 여성의 셀카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분명 준영이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예쁜 여성이었다. 화려한 화장을 했지만 어딘가 인공적인 느낌이 났다. 아마도 그녀도 자신의 성형 기술을 활용한 듯 했다. 갤러리를 열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남편과 그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카페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고급 식당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두 사람.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배경으로 한 두 사람. 호텔 라운지로 보이는 곳에서 셀카를 찍는 두 사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진. 호텔 방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남편이 그녀의 볼에 키스하는 장면. 온몸이 떨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게 진짜인가? 반세기를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사진을 찍고 있다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문자 메시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준영아, 내가 이렇게 사랑에 빠질 줄 몰랐어. 우리 다음에는 더 특별한 곳에서 만나자. 네, 기대할게요. 오빠가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제주도 어때? 바다 보며 하룻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바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서로를 완전히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배신을. 더 살펴보니 사진 폴더 중에 선물 항목이 있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준영에게 준 선물의 사진들이 있었다. 명품 가방, 목걸이, 향수, 고급 스카프. 각 사진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들도 있었다. 280만 원짜리 핸드백, 50만 원짜리 목걸이.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간 거였구나.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다. 마치 누군가가 내 심장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나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숨겼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새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달린 옷이었다. 운동복도 샀어? 아니, 이건 친구가 준 거야. 어떤 친구? 그냥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더는 그와 눈을 마주치기도 싫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은 다시 외출을 준비했다. 이번엔 캐주얼한 자켓에 청바지, 그리고 스니커즈를 신었다. 마치 20대 청년처럼.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우라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야. 지우? 처음 듣는 이름인데 남자야? 여자야? 여자, 그냥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이야. 몇 살이나 돼? 남편이 불편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50, 60. 잘 모르겠어. 그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다. 저 사람은 지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다. 남편이 나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마치 폐허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과 내가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 50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들.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 밤 10시.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침실로 가서 그의 서랍을 다시 열었다. 구형 휴대폰을 꺼내 들고 연락처를 찾았다. 준영 항목이 있었다. 전화번호를 메모한 뒤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 그녀가 받았다. 여보세요? 젊고 상쾌한 목소리였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준영 씨인가요? 네. 누구세요? 저는 종우 씨 아내입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돌연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다. 3번째 시도에서야 그녀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다. 준영 씨,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80세 노인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저와 종호 오빠는 서로 아끼는 사이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죠? 종호 오빠라니 80세 노인을 한테. 당신 지금 우리 남편을 뭐라고 불렀어요? 종호 오빠요.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 우리 둘 사이의 일이고요. 우리 둘 사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지금 기혼 남성과 우리 둘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아줌마, 아니,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종호 오빠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는 멋있고 젊고 활력이 넘치는 남자예요. 당신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죠. 당신, 우리가 몇 살인지 알아요? 남편은 80세, 나는 76세예요. 당신처럼 젊고 예쁜 여자가 왜 우리 남편에게 접근한 거죠? 돈 때문인가요? 돈? 그녀가 비웃었다. 저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예요. 월급이 5천만 원이 넘어요. 부디 돈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없죠. 그럼 뭐 때문에? 취미로 노인 농락하는 것이 재미있나요? 농락?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진심으로 종호 오빠를 좋아해요. 당신은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50년이요? 그래서 뭐요? 지금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는 당신 곁에서 활기를 잃고 있었어요. 저는 오빠에게 젊음과 열정을 다시 찾아줬어요. 말문이 막혔다. 이 뻔뻔한 여자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봐요. 아줌마. 아니, 할머니인가?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 건 힘들겠지. 하지만 이건 인생이에요. 종호 오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저도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남의 가정 파괴하는 거라면 그건 범죄예요. 저는 그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벌써 옛날에 무너진 가정에서 오빠를 구출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5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첫 데이트를 마친 청년처럼 눈빛이 반짝였다. 지우는 그냥 같이 운동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가 갑자기 말했다. 아마도 내 표정을 보고 뭔가 설명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변명도 못 될 정도로 가벼웠다. 여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준영이라는 여자랑 통화했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뭐라고? 방금 준영이랑 통화했다고. 이미 옛날에 깨진 가정에서 오빠를 구출한 거라던데 맞아?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어떻게 그 여자 번호를? 당신 옛날 휴대폰에서 찾았어. 사진도 받고 문자도 다 봤어. 제주도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더라. 호텔 사진도 봤어. 당신들 둘이서 뭘 했는지도 다 알아. 남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아니야. 그건 아직. 아직? 그럼 앞으로 그럴 계획이었단 거야?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녀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니까. 80세 노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게 특별한 건가?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 준영이는 달라. 그녀는 내 진짜 모습을 봐. 진짜 모습, 성형수술하고, 피부 관리받고, 헬스장 다니는 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야? 이게 다 가짜잖아. 가짜가 아니야! 남편이 소리쳤다. 이건 진짜 나야!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아직 젊음과 열정이 있는 내 모습이라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그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늙고 병든 노인으로, 열정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그럼 나는 당신에게 뭐였어? 남편은 그제야 내 눈을 제대로 바라봤다. 나도 모르겠어. 요즘 내 마음이 어떤지. 당신 그 여자랑 언제부터 만났어? 7개월 전부터.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사과 같았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계획은 없어. 난 그냥 조금 더 젊게 느끼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바람 피우는 거야. 바람은 아니야. 우리는 그냥. 거짓말 하지 마! 내 목소리가 커졌다. 내가 사진 다 봤다고 했잖아. 키스하는 사진, 호텔 사진 다 봤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여보, 난 혼란스러워. 이런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간단해. 당신은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노망났어. 그건 아니야. 그럼 뭐야? 50년 만에 갑자기 깨달은 사랑이라도 된다는 거야? 남편은 말이 없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난 너 살아보고 싶었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설레고 싶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럼 내일부터 짐 싸서 나가. 그 여자 집으로 가든지 어디든 알아서 해. 여보, 날 부르지 마. 이제부터 난 당신 아내가 아니야.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방 안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다. 50년 결혼 생활의 끝은 이렇게 허망하게 오는구나. 남편과의 대화 이후 3주가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지만 서로 다른 방에서 잤고 식사도 따로 했다. 하루에 몇 마디 대화가 전부였다. 그 와중에도 남편 외출은 계속되었다.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더 이상 그가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도 않았다. 내게도 변화가 필요했다. 항상 집과 식당만 오가던 삶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수십 년간 함께 지내온 동창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식당 시절 알게 된 단골 손님들. 그날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과 강남의 백화점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모두 70대 중반의 나이. 나처럼 평생을 배우자와 함께 살아온 여성들이었다. 백화점 8층 식당가에서 우리는 한정식을 먹었다. 각자의 근황을 나누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노후 생활 이야기를 했다. 우리 영감은 요새 허리가 너무 아프다네. 병원 몇 군데 다녀도 별 소용이 없어. 숙자도 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다. 우리 집 사람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지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려. 어제는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는다고 난리였어. 그들의 남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병들고 늙어가도 함께 손잡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숙이는 참 좋겠다. 내 남편은 항상 건강하지. 인숙이 말했다. 건강하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더 교활하게 바람을 피울 수 있지.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려고 백화점 코너를 돌아 나오는데 남성복 코너에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평생을 백화점을 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자세히 보니 남편은 옷을 구경하고 있었고 젊은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막상 눈으로 보니 정신이 아득해지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없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있을지.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떠나겠다면 보내줄 것이다. 80년을 살아온 그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진 않을 것이다. 새벽 4시,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 일어났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은퇴 후에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밥을 지을 필요도, 국을 끓일 필요도,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 화장실로 향했다. 불을 켜고 세면대 앞에 섰다. 그리고 오랜만에 거울 속 내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눈가, 처진 입술, 늘어진 턱선, 목에 주름,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카락. 남편이 왜 나를 떠나는지 이해가 갔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젊고 탱탱한 피부를 가진 남편의 바람 상대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얼굴에는 마디마디가 세월의 흔적이었다. 눈가의 주름은 새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울었던 시간들. 이마의 주름은 식당에서 밤새 일하며 흘린 땀방울. 처진 뺨은 가족을 위해 내 몫의 밥을 줄여가며 살았던 날들. 76년의 세월, 그중 50년을 남편과 함께한 시간. 그 모든 것이 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화장기 하나 없는 초라한 내 모습. 생각해보니 몇 년 동안 제대로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지 않았다. 항상 남편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손주들을 돌보느라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이게 진짜 나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았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충분히 울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다. 거칠거칠한 얼굴이 만져졌다. 오랜 세월 주방에서 일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손등의 주름, 거칠어진 피부, 굽은 손가락. 이것이 나였다. 50년 동안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던, 아이들의 등을 쓰다듬었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던 손.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더 바라보았다. 파자마 너머로 보이는 내 몸은 허리는 굽었고, 어깨는 처졌으며 가슴은 늘어졌다. 출산과 노동, 그리고 시간이 남긴 흔적들. 그래도 이게 나야.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이 몸, 이 얼굴, 이 손은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낸 내 인생 증거였다. 내가 살아온 증거, 사랑해온 증거, 희생해온 증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한 나의 모습. 그래, 나는 내가 선택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이 쭈글쭈글한 몸뚱아리가 단 한 가지도 부끄럽지 않아.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화장품이 몇 개 안 되었다. 기초 크림 하나, 선크림 하나, 오래된 립스틱 하나. 남편처럼 수십 개의 화장품이 없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크림을 손에 덜어 얼굴에 발랐다. 오랜만에 하는 행동이었다.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좋았다.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다. 연한 분홍색. 몇 년 전 딸이 선물해준 것이었다. 엄마도 가끔은 예쁘게 해야지. 그때 딸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웃으며 이 나이에 뭐가 예뻐라고 대답했었다. 립스틱을 바른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약간은 어색했지만 분명 달라 보였다.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건 젊어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저 나다울 뿐이었다. 침실로 돌아와 옷장 문을 열었다. 내 옷은 대부분 소박했다. 검은색, 감색, 회색의 평범한 옷들. 특별한 날에만 입는 한두 벌의 고운 옷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용적인 것들 뿐이었다. 남편의 옷장은 달랐다. 화려한 색상의 셔츠들, 비싼 브랜드의 자켓들, 날렵한 디자인의 바지들. 80세 노인의 옷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물건들이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알람 시계가 소리를 울렸다. 평소처럼 아침 6시에 헬스장 가기 위한 알람이다. 하지만 오늘 그는 집에 없었다.
어제 백화점에서 본 후 돌아오지 않았다. 알람 소리를 끄고 거실로 나왔다. 아침 식사를 챙기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남편의 아침을 먼저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나를 위한 식사만 준비하면 됐다. 간단하게 아침을 차리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부모님, 남편, 아이들, 손주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 생각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10년? 15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좀 더 신경 써서 입었다. 청바지에 파스텔 톤의 니트, 그리고 작은 목걸이까지. 딸이 선물해준 것들이었다. 평소에는 너무 화려하다며 거의 입지 않았던 옷들. 거울 앞에 서서 전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엄마, 오늘 오후에 잠깐 집에 들릴게요. 그래? 알았어. 이 일을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한단 말인가. 오후가 되니 아들이 들어왔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그게 아버지가 요즘 좀 변했어. 어떻게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성형수술, 젊은 여자들과의 만남, 말을 마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가게가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 못 써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다. 괜찮아, 아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엄마, 힘드셨겠어요. 제가 아버지를 한번 만나볼게요. 아니야, 그러지 마. 우리 부부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이 돌아가고 거실 선반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다. 성형수술 후의 모습. 주름이 펴지고 눈이 또렷해지고 턱선이 날카로워진 얼굴. 분명 젊어 보였다. 하지만 그 눈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 옆에 내 사진에는 세월의 지혜와 경험, 사랑과 희생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 깨달음이 내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었다. 남편은 자신의 나이와 과거를 부정하고 있었다. 성형수술과 젊은 옷,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통해 시간을 되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남편이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오늘 짐 좀 가지러 갈게. 그래. 언제 올 거야? 1시간 후쯤. 당신 집에 있지? 통화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다. 1시간 후면 남편이 온다. 짐을 가지러.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떠나기 위해. 5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게 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다. 이젠 정말 내 인생을 살 시간이구나. 거울 속의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비록 주름이 깊고 머리가 휘었지만 그 미소는 진실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영숙 76세. 새 인생의 시작이야. 남편이 오기 전에 몇 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 둘째, 이혼에 동의하되 정당한 재산 분할 요구하기. 셋째,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특히 세 번째 결심이 중요했다. 난 아직 살아있다. 비록 76세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웃고 울며 보낸 76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 주름과 흰머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증거였다. 남편이 짐을 가져간 지 3일이 지났다. 집이 허전했다. 50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컸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저녁에는 TV 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날 남편은 옷가지와 개인 용품만 챙겨 나갔다. 어디서 지낼 거냐는 질문에 따로 구한 원룸이 있다고만 했다. 누구와 살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연락할게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5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다.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힘들었다. 아들 정훈이는 분노했고 미란이는 슬퍼했으며 막내 수진이는 충격에 빠졌다. 모두 아버지를 만나보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아이들의 연락마저 피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아들이 나를 만나자고 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더 생각나실 거예요.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정훈이가 너무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해 하루만 묵기로 했다. 가방에 필요한 물건을 챙겨 아들네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와 그 여자, 지우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봤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말해봐. 아들이 노트북을 펼쳤다. 지우, 43세, 처음엔 생명보험 설계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을 한다고 해요. 투자 상담? 네, 그런데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불법 다단계나 유사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한다고 해요. 놀라웠다. 남편이 이런 사람에게 빠졌다니. 더 놀라운 건 이준영이라는 사람, 2년 전 우리 식당 단골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네, 매주 월요일마다 점심을 먹으러 왔대요. 항상 아버지가 계산을 받으시던 시간에요. 직원들 말로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해요. 2년 전이면 남편이 은퇴하기 직전이네. 맞아요. 그때부터 접근했던 거예요. 엄마, 이 사람 전과도 있어요. 전과? 네,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어요. 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었대요. 머리가 어지러웠다. 남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속은 걸까? 그리고 아들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확인한 거니? 제가 사업 초창기에 아버지 명의로 계좌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계좌는 제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정훈이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통장 내역이 보였다. 여기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총 3,350만 원이 인출됐어요. 모두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요. 숨이 막혔다. 3,35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대체 어디에 쓴 거지? 지유라는 여자가 여러 노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써왔대요. 사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여러 표적 중 하나였던 거예요. 뭔가 이상했다. 남편은 그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질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계산적으로 살아왔고 사업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다. 근데 어떻게 남편이 그런 사기에 넘어간 거지?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통의 사기와는 달랐어요. 이 여자는 감정적으로 접근했어요. 아버지의 나이 든 모습에 대한 불안감, 젊음에 대한 갈망, 노년의 외로움, 이런 심리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성형을 권했구나. 맞아요. 성형은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젊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다음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켰죠. 그리고 마지막엔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거고요. 준영이라는 여자는? 그 성형외과 의사는? 그 여자도 지우라는 여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조직이라고 봐야 해요. 지우가 환자를 소개하면 준영이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높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대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 외모에 대한 집착, 젊은 여성들과의 관계. 모두 계획된 사기였던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다니. 정훈이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미 변호사와도 상담했고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같은 수법으로 속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남편 5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 사기꾼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게 되다니. 그의 젊어지고 싶은 마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노년의 외로움을 악용한 사기. 너무 잔인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결심했다. 남편을 만나봐야겠다고.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의 원룸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정훈이가 이미 알아두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의 원룸으로 향했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를 개조한 원룸이었다. 월세가 꽤 비싼 곳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단 3일 만에 그가 엄청나게 변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듯 했다. 영수가? 들어가도 될까? 남편은 말없이 문을 더 활짝 열었다. 원룸 안은 무척 어수선했다. 짐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몇 개 놓여 있었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이렇게 볼 줄은 몰랐어. 지우라는 여자는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니, 그녀는 자기 집이 있어. 가끔 만나. 그래? 투자는 어때? 수익이 좀 나?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말이야? 다 알아. 지우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 얼마나 돈을 투자했는지.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누가 말해줬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당신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여자였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지.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성형을 시작한 거야? 응. 지우가 소개해준 준영 선생. 그 사람이 말하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가짐과 외모만 젊어지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변한 거구나. 맞아. 처음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 거울을 볼 때마다 젊어진 내 모습에 자신감이 생겼어.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나를 70대로 봤을 정도였으니까. 그 다음은? 투자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거야? 남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지우가 특별한 투자처가 있다고 했어. 노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수익률이 연 15%라며. 이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노인들에게만 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했지. 그래서 얼마를 넣었어? 처음엔 300만 원. 그리고 한 달 후에 정말로 45만 원의 수익금이 들어왔어. 미끼였구나. 맞아. 그 후로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됐어. 계속 수익이 나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 그게 다 가짜라는 걸. 내가 투자한 돈으로 초기 수익금을 주는 방식이었어. 그리고 결국 모든 돈을 잃게 됐지. 얼마나 투자했어? 총?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5,500만 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의 노후 자금 상당 부분이었다. 성형 수술비까지 합치면 3,500만 원은 더 될 거야. 세상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용서해줘.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죽기 전에 다시 젊어지고 싶다는 헛된 욕심에. 이런 사기에 넘어가다니. 그 여자들하고는 정말 관계가 있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지우와는 데이트 같은 것만 했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어. 그녀는 항상 핑계를 대면서 거리를 뒀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계산된 행동이었어. 내가 더 집착하게 만들려고. 준영은? 그녀도 마찬가지야. 다 연기였어. 사실 둘은 동업자였지. 말을 마친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80세 노인의 흐느낌은 너무 슬픈 광경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보, 모든 걸 망쳐버렸어.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존심도 잃었어. 정은이가 경찰에 신고했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뭐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 다른 노인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남편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맞아.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야겠어. 모든 것을 증언해야지.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아왔다. 비록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안에는 50년 동안 내가 알아온 남편의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여보,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신뢰가 무너진 후 다시 그것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둘 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당신 원하는 시간만큼 기다릴게. 원룸을 나서며 생각했다. 남편이 빠져든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환상과 착취의 함정이었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젊음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감정을 악용한 잔인한 사기였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다. 그 빛 속에서 문득 깨달았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상처받고 실망했지만 아직 서로를 위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집으로 들어서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모습. 하지만 그 눈빛은 강인했다. 모든 것을 겪고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전히 단단한 영혼이 깃든 눈빛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남편과의 만남 후 일주일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정훈이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고 지우와 준영은 구속되었다.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노인들도 속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뉴스에도 간략히 보도되었다. 노인 대상 투자 사기단 검거라는 제목으로. 남편은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여러 번 다녀왔다. 그의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해졌다. 한때는 당당하게 성형수술과 젊은 옷으로 무장했던 그가 이제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불필요한 화장도 젊은 척하는 행동도 사라졌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다시 함께 살자고 했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다. 50년의 신뢰가 무너진 후 다시 그것을 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날은 큰며느리 소영이의 생일이었다. 가족 모임이 있다고 했다. 모든 자녀와 손주들이 집에 모인다. 아버지도 올 거라고 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었다. 엄마 괜찮겠어? 전화로 미란이가 물었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전과 같은 가족 모임일 수 없을 테니까. 모두가 불편해할 것이다. 특히 남편과 아이들 사이는 더욱 그럴 것이다. 오후 4시 손주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문을 열자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다.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가 잠시나마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었다. 거실에는 이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조금 늦으신데. 미란이가 말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며느리가 일찍 와서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웃음소리는 억지스러웠고 대화는 어색했다. 모두가 남편 이야기를 피하고 있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수진이가 물었다. 잘 지내. 오히려 혼자 있으니 마음이 편해. 거짓말이었다.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은 텅 비어 보였다. 밤이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아침이면 그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상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와요? 5살 된 손자가 물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지금 다른 집에 살고 있어. 내가 대답했다. 왜요?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 정훈이가 대신 대답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그는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소영이가 문을 열어주었다. 남편은 전과 달리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화려한 셔츠나 청바지 대신 편안한 베이지색 바지와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서는 젤이 사라졌고 염색도 하지 않아 본래의 백발이 드러났다. 오랜만이에요. 아버님. 사위가 인사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모두 억지로 화기애애한 척했지만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다.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음식을 먹을 뿐이었다. 아버지,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미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찰 조사는 거의 끝났어. 내가 속은 게 확실해졌으니까.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진이가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젓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려울 것 같아. 이미 대부분 소비됐다고 하더구나.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특히 큰아들의 표정이 심각했다. 그는 아버지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있었다. 아버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아들이 물었다.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가 시선을 떨구었다.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식사가 끝나고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왔다. 모두 소영이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가족 모임 같았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균열이 있었다. 케이크를 먹는 동안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왜 얼굴이 달라졌어요? 남편은 당황했다. 그래. 어떻게 달라졌니?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긴장된 분위기가 잠시 풀어졌다. 그래. 할아버지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손주를 품에 안았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남편이 나를 주방으로 불렀다. 여보, 내가 집에 돌아와도 될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기다릴 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남편이 탄 택시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단단하다고 믿었던 인생의 기둥이 이마에 땡긴 보톡스만큼 쉽게 무너질 줄 몰랐다. 시절이 변했다. 사랑도 늙음도 관계도. 예전에는 늙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주름은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표식이었고 흰머리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늙음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되었고 주름은 없애야 할 결점이 되었다. 남편은 그 변화에 휩쓸린 것이다.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젊고 매력적이고 싶었던 그의 욕망을 누가 탓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욕망이 50년의 신뢰와 가족의 행복을 앗아갔다. 침실로 들어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다.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피부, 처진 눈꺼풀, 처진 입꼬리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늙음은 삶의 과정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다. 그는 그 과정을 거부했고 결국 환상에 빠져들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영수가, 이제 다시 시작이야. 내 인생을 살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았다. 나는 여전히 우리 집에 혼자 살았고 남편은 원룸에서 지냈다. 가끔 통화는 했지만 많이 다쳤어? 혼수 상태예요. 응급수술 끝나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성형에 빠진 남편, 젊은 여자들과의 만남, 사기를 당한 일, 그리고 깨어진 가정. 병원에 도착하자 아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떻게 된 거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였대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대요.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주렁주렁 많은 장비들이 매달려 있었다.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부어올라 있었다. 그 모습은 한때 멋지게 성형했던 그의 얼굴과는 너무나 달랐다. 언제부터 면회 가능해요? 상태가 안정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위중해요. 뇌출혈이 있어 응급수술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병원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정훈이와 미란이, 수진이도 번갈아 와서 아버지를 지켰지만 그들에게는 각자의 가정과 일이 있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보호자 대기실에 있었다.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 그의 곁에서 간병을 시작했다. 남편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그는 오직 눈으로만 의사소통을 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고요했다. 나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때로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대부분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았다. 우리 사이에는 말없는 대화가 오갔다. 2주가 지날 무렵 남편의 회복은 더뎠다.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도 계속되었다. 의사는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할 거라고 했다. 남편이 갑자기 왼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약했다. 한때는 강하고 따뜻했던 그 손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말은 못해도 그 마음이 전해졌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감사함. 나는 문득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다. 성형에 집착하고 젊은 여자들과 어울리던 그 시간은 마치 악몽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우리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두 눈. 남편은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병원 생활이 한 달이 되어갈 무렵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다. 말을 더듬더듬 할 정도였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비록 남편이 말은 느리고 어눌했지만 그 마음만은 분명했다. 나는 죽음이 두려웠어. 죽음. 나이 들 어가는 게 무서웠어. 거울을 볼 때마다.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진실했다. 그는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이 그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게 젊음을 약속했어. 지만거지디엇.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등계가 짜였어 진짜. 는 당신뿐이었.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병실을 찾아왔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뇌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할 겁니다. 어떤 케어요? 재활치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식사, 목욕, 옷 입기 혼자서는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은 남편이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의미였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집으로 모시고 갈 거야? 내가 결정을 내렸다. 정훈이와 다른 아이들은 처음에 반대했다. 내가 남편을 돌보기에는 너무 힘들 거라고,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퇴원 날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왔다. 그는 여전히 말을 더듬었고 오른쪽 팔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감사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다. 나뭇잎들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선선했다. 거실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소파, TV, 식탁. 모든 것이 그가 떠났을 때와 동일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치유되어야 할 장소였다. 침실을 같이 써야 할지 고민했지만 우선은 남편에게 침실을 내주고 나는 작은 방을 쓰기로 했다. 아직은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보파. 첫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반찬들. 그는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해 내가 숟가락을 들어 먹여주어야 했다. 마트. 있어? 그 작은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 세월 동안 듣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쉽게 왔다가 쉽게 가더라. 다 가짜였. 진짜는 당신뿐.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외모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남편을 침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그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수가. 응?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손으로 재빨리 닦았다. 결국 관계와 사람은 쉽게 왔다가 쉽게 가지만 진정한 사랑은 남는다. 50년의 세월이 증명하듯이 성형에 미친 80세 남편 결국 젊은 여자랑 바람. 나는 76세, 남편은 80세. 우리는 반세기를 함께했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주름을 없애고 턱선을 날카롭게 하고 이마에 보톡스를 맞았다.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는 46세 여자와 호텔 사진을 찍었다. 5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데는 단 6개월이면 충분했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80세 노인이 갑자기 명품 옷을 사입고 헬스장에 등록하고 머리에 젤을 발랐다. 300만 원짜리 성형수술을 받고 5,500만 원을 투자라는 명목으로 젊은 여자에게 건넸다. 그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 50년 함께한 나를 떠났다. 거울 앞에서 젊음을 갈망하던 남편과 묵묵히 진짜 삶을 품고 있던 아내. 그들이 깨달은 진실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